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26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여러 논란에도 3주차에도 폭발적인 호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인데 이어서 이번 2는 현재까지 그 후속 시즌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넷플릭스와 협업하는 지상파들이 늘어나면서 토종 OTT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양극화되고 있는 OTT 시장과 K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전망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축제라고 불리는 CES 2025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는 인공지능 AI가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단계쯤 와 있고 앞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고용 동향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804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보다 5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네. 2021년 2월 당시를 보면 당시에 47만여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한창이던 네. 시기였죠. 산업별로 보면 이제 도소매업이나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전반적으로 다 이어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건설업 고용이 가장 부진합니다. 네. 지난달에만 15만 7천 명 감소해서 가장 크게 줄었고요. 제조업에서 9만 7천 명 줄었고요. 도소매업에서 9만 6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모두 내수와 직결된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통상 고용 지표를 경기의 후행 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힌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달 유독 좀 고용이 부진했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때였지 않습니까? 내수에 강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해 12월 고용 부진이 일시적으로 더 확대됐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을 했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 똑같습니다. 이게 매달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만 60세 이상에서 16만 2천 명, 30대에서 9만 6천 명, 50대에서 4천 명 각각 증가한 반면에 20대는 19만 4천 명, 40대는 9만 7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252만 4천 명에 달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12월 취업자 수 말씀하신 건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어떻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봐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고하저의 흐름이었는데 지난해 연간으로 취업자 수를 보면 2,857만 6천 명. 그래서 1년 전보다 15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이제 부진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에는 30만 1,000명 늘었다가 2020년에 21만 8천 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네. 이제 코로나19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듬해에는 빠르게 V자 회복을 하면서 36만 9천 명이 더 증가를 했고요. 2022년에 81만 6천 명 늘어나면서 당시에 22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증가폭이 32만 7천 명으로 다시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다시 반토막 15만 명대로 또 줄어든 겁니다. 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부진 구조 똑같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4만 9천 명 취업자가 줄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도소매업에서 6만 1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에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전반적으로도 충격이 좀 컸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38억 6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네. 지난달 평균 환율이 1,434원이었습니다. 이걸로 환산을 해보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 2020년 3월 이후 이것도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에 해당을 하고요. 당시 역시 또 말씀드리지만 2020년 3월이 딱 그 코로나19가 발발을 하고 일시적인 네.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던 그 기억납니다. 시기였습니다. 예. 네. 주식 자금의 경우에는 25억 8천만 달러 순유출로 나타났고요. 채권 자금은 12억 8천만 달러 순유출로 또 전환됐습니다. 네. 이 순유출이라는 거는 국내 시장에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많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충격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알아본 고용도 그렇고 증시나 채권 시장도 상당히 값비싼 계엄 비용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멈췄어요? 네. 네. 9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 1,141조 원이었습니다. 전월보다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당시에 1조 7천억 원 감소를 했었고 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2천억 원 감소한 이후에 3년 만에 또 감소세를 나타낸 겁니다. 네. 가계대출 감소는 단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주택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영향으로 증가폭이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네.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된 것이고요. 지난해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던 당시 여름이었죠? 네, 8월이었습니다. 당시 증가폭이 9조 7천억 원. 네, 이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증가폭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또 증가세가 이어졌어요. 네. 지난달에도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2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게 뭐 지난달 가계대출이 이제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셨지만 네.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많이 늘었죠. 지난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보면 41조 1,5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이 증가폭이 1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3년 증가폭이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이 됐죠. 그다음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노련 또 금융당국의 어떤 뭐 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증가세가 이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대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주택 그 매매에 대한 수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에서도 주택 거래량이 뭐 3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도 올해 초까지는 네. 이런 가계 대출이 전반적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일시적 정체를 이제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 캐즘에 빠져 있는 그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친환경차와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 청년층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만 19세 이상 또 34세 이하 청년들이 만약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판매가가 5천여만 원의 전기차다. 이걸 청년층이 생애 첫 차로 구매를 한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이 여기에 더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층이고 생애 첫 차다라고 하면 이 580만 원의 20%인 네. 계산해 보면 116만 원의 아. 추가 할인이 여기에 더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총 구매 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세제 면에서는 이제 중대형 전기순용차 연비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요. 개소세라든지 취득세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2차 전지 분야도 중요한데 정책 네.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2차 전지 분야는 올해 정책 금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7조 9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네. 또 2차 전지 핵심 광물 제조 가공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해서 R&D 투자세액 공제에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가 시즌 2가 공개된 후에 지금 토종 OTT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OTT의 공세로 이 토종 OTT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공생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K 콘텐츠 제작에 그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내 제작사들마다 실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K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달 26일이었죠.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공개됐습니다. 처음 이제 그 평가가 좀 좋지 않은 거가 나와가지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봤는데 전 사실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주째죠, 이번 주가요. 네. 뭐 흥행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OTT에서 흥행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까지 19일째 글로벌 이제 TV쇼 부분 시청 순위 1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공개 첫날 92개국, 전체 데이터가 93개국인데 92개국에서 1위를 했고 네. 공개 2일차에는 93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하자마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위를 기록한 국가 수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여전히 좀 높은 인기고 시청 시간을 넷플릭스가 또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영어권의 TV쇼 부문에서 지금 2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개 11일 만에 1억 2,620만 시청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게 네.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에서 역대 이제 순위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1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 시즌 1과 2가 결국은 1, 2를 비영어권에서 1, 2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덩달아 지금 시즌 1도 또 많이 찾아들고 네, 있네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시리즈라는 기록 외에 뭐 여러 상의 그 수상의 영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수상이라는 게 꼭 반드시 작품의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이번에 미국 그 골든글로브상 수상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사실 요번 수상은 뭐 받으면 너무 좋긴 하지만 좀 무리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즌 1은 하나의 호흡으로 완성된 좀 완결성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네. 시즌 2는 사실 시즌 3까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감독님이 만드시려고 계획을 맞아요. 하신 건데 사실
반을 잘라서 네.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네. 온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상대 작품도 요번에 네. 수상한 쇼군이라는 작품이 이제 좀 일본 작품이어서 한일전처럼 분위기가 좀 있긴 했는데 이 작품도 네. 워낙 평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좀 대진운도 좋지 않았고 상황도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1과 2를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리면요. 사실은 제작비 규모에서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시즌 1이 250억 원 규모였는데 시즌 2는 1000억 원 규모로 거의 아.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즌 1이 공개됐을 때와 지금의 이제 오징어 게임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네. 시즌 1 때는 아무도 이런 K-드라마가 글로벌에서 이만큼 성공을 거둘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250억 원도 당시에는 좀 크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흥행한 작품의 후속 시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맞는 과감한 지원 그리고 대규모 투자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평가가 좀 갈렸던 부분도 시즌 1은 워낙 이제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충격이 좀 컸죠. 굉장히 신선했고 그런데 네. 시즌 2는 다 같이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린 거에 비해서 또 아무래도 두 번째 시즌이다 보니까 뭐 신선도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기대가 좀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 작품성이 굉장히 높았고 전 네.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혼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또 좀 맞아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저는 작품성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혼란이라는 게 무슨 이게 말씀이셨어요? OX로 나뉘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혼란이기 때문에 그런 시의성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담고 있는 작품이란 점 네. 그런 점도 저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 생각합니다. 후반부는 올 여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네. 벌써부터 기다려지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이제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우리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다, 가져다 줬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흥행 기록에서 시즌 1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네, 조금 뭐 조심스럽게 볼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공개 첫 주 시청 시간 기준으로는 네. 시즌 1이 4억 4,870만 시간이었는데 네. 시즌 2가 4억 8,760만 시간.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개되자마자의 시청 시간은 말하면 시즌 1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공개 직후에 시간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고요. 다만 이제 2주차 기록을 보면 시즌 1은 조금 더 역주행하는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네. 시즌 2는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공개된 신선한 그 성장하는 그래프와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즌 3도 좀 이제 여름에 공개될 거고 시즌 3가 나오고 나면 기존 시즌이 또 역주행하는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에서의 반응이 좀 중요하고 시청 시간보다도 이게 워낙 한국의 여러 놀이에 대한 이제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유심히 살펴보는데 네. 뭐 공기놀이나 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나 아니면 뭐 둥글게 노래가 네. 막 흥행하다든지 이런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뭐 저희가 바이럴이라고 하죠. 네. 뭐 쇼츠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충분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러한 팬덤의 즐길거리라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또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 보면서 저건 내가 해도 됐을 네. 나는 저거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막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는 또 얼마를 들여줬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250억 원이 들여서 순제작비였는데 그래서 뭐 수익이 1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았나요? 네. 정말 그랬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조심스럽다는 표현들을 드리는 게 이게 1조가 이제 수익은 아니고요. 1조가 이제 창출한 가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네. 나오게 된 게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넷플릭스 내부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오징어 게임이 창출한 임팩트 밸류가 한 1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수익은 아닌데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같이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조라는 가치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듯이 시즌 2가 나오고 또 챌린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팬덤의 주목을 끌고 가는 저희가 뭐 업계에서 슈퍼 IP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연계되고 다른 산업으로 막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슈퍼
IP라고 하는데 IP면은 이제 지식재산권입니다. 뭐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 포함되는데 네. 어쨌든 그 권리를 가지고 산업을 쫙 펼쳐나가는 확장성 있는 작품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걸 넷플릭스가 갖게 됐다라는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디즈니나 뭐 워너 같은 전통의 컨텐츠 강자들은 그런 작품이 너무 많은데 네. 넷플릭스는 사실 지금도 잘 보면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 종이의 집,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정도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오징어 게임이 거의 제일 중요한 작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가치 있는 작품을 창출했다는 것을 1조 정도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했다. 해석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런 개별 가치. 작품의 수익이라기보다 네. 전체적인 어떤 가치. 네, 그런 한 면에서 1조 원 정도로 창출을 했다. 네. 브랜드 가치, 뭐 국가 브랜드 가치 이런 것도 많이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창출한 가치들을 평가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뭐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뭐 또 넷플릭스 구독자를 증가하게 만들고 또 뭐 공개 3주 만에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꽤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감안해서 국내한 조사 단체가 이제 오징어 게임 2의 수익률을 이렇게 산출을 해봤더니 제작비가 아까 1,000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제작비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 결국 1조 한 5천억 원 아닌가 1조 10배 5천억. 이상인 네네. 그러니까 1,000억의 10배면 이제 1조인데 그 네네. 이상을 네네. 뛰어넘는 1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추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넷플릭스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반박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이란 단어에 좀 예민한 거죠. 이게 네네. 수익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계산 자체도 사실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원문을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1조와 비교했을 때 네. 1주차 성과를 보니 1조 5천억 정도 되겠다는 계산이에요.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시즌 2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포괄해서 1조였는데 네. 그걸 이제 말하자면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만으로 1조 5천억이라는 것은 좀 계산법이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는 하고요. 네.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반박한 건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수익이 네, 있다면 네. 넘어가도 될 걸 굳이 네, 짚어가면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넷플릭스가 뭐 최근에 보면 저희 국내 사용자 점유율이 뭐 35%, 34.6%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OTT 중에서 1위 사업자이고요. 그래요? 한국에서 보통 1위 사업자는 많은 견제와 공격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수익이 높다라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수익이 높으면 왜 나에겐 안 주지?라고 너만 다 하면 가져가냐? 그쵸. 이런 그런 배분에 대한 요구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아하. 없어서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나쁘게만은 보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이 어떤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 구독자 수로 거두는 수익보다 네.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임팩트 밸류가 더 높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래도 이런 여론들을 신경 쓰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K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글로벌 OTT에 비해서 국내 OTT들은 점점 뭐라 그럴까요? 좀 부진을 면치 못한다고 할까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서요. 네. 이게 사실은 이용자 수로만 보면 작년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티빙 같은 국내 OTT 사업자가 있는데요. 티빙이 작년에 한국 프로야구 KBO 중계를 이제 중계권을 가져오면서 네. 좀 성과를 나름 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격차를 많이 줄였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다만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다시 격차가 좀 벌어져서 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수익
인 거죠. 그리고 수익이라는 건 결국은 콘텐츠 투자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23년 기준으로 네. 티빙이 뭐 1,420억 원, 그 웨이브가 뭐 790억 원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에 좀 적자 폭을 줄였다라고는 티빙이 합니다. 지금 1,420억 원의 적자란 말씀이신 적자인 거죠? 거죠. 적자. 네. 웨이브도 적자고. 네. 그래서 적자를 줄이는데 이 적자를 줄였다는 건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콘텐츠 투자의 규모를 줄였다. 라는 거. 그러니까 콘텐츠를 덜 만들수록 적자가 안 나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를 줄이고 물론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것들은 조금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냈으니 좋은 투자였던 건 맞지만 사실은 제작 투자를 많이 안 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밖에 네, 네.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여러 국가에서 좀 다양한 규모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네. 이걸 또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아무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1,00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른 뭐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같은 경우는 3,300억 이 정도 그랬군요. 들여서 만들거든요. 그게 몇 부작이죠? 요게 이제 9부작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편수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생각하면 여전히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넷플릭스 네.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국내 OTT가 감당한다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네. 코로나 전에는 한 6, 7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2년에 회당 10억 원 이상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가지고 OTT 간의 컨텐츠 경쟁을 한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고요. 네. 또 해외에서 넷플릭스만큼 전 세계에서 유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네, 투자의 네. 효율이 좀 높지는 않은 상황, 이게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래도 올해는 뭐 웨이브 티빙의 합병 이슈도 좀 있고 또 스포츠 투자나 뭐 예능에 대한 투자들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있고요. 네. 또 광고 요금제처럼 비즈니스 전략도 좀 다변화하고는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좀 희망을 좀 그래도 네. 걸어보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지상파 방송사와 이제 글로벌 OTT와 협업도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SBS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하기로 하면서 나름 업계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향후 6년간 이제 신규 드라마 예능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을 네. 공급하는 계약이면서 동시에 이 계약 시점 이전의 작품들 중에서도 일부를 선별해서 네.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주변에서 모래시계를 다시 본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가 모래시계를 이제 말하자면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꼬꼬무 같은 작품들도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반응도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이제 계약 금액은 좀 비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향후 6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은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작 환경이요. 이제 좀 바뀌지 않나요, 지금요? 국내 이제 자본 투자로 제작을 한 뒤에 이제 OTT 방역권 팔면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던 구조에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에서 이미 유통을 하고 OTT로 추가로 가는 구조였는데 네.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오니까 그냥 넷플릭스로 바로 가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높은 제작비로 전 세계 유통이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제작비 수준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눈높이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국내 사업자가 이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다양한 전략들을 그래도 사업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 OTT에서 독점 방송을 하고 혹은 국내 이제 방송으로 방송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해외에 네. 우리나라의 티빙 같은 뭐 웨이브 같은 로컬 OTT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라쿠텐 비키나 뭐 유넥스트나 뭐 뷰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쪼개서 파는 거죠. 뭐 지역별로 나눠 팔기도 하고 한꺼번에 지역 전체를 넘기면 거기서 또 재판매하기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써서 네. 그래도 수익 창구를 좀 다변화해 보려는 노력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출발해서 창구를 확장하는 전략들 좀 이어지고는 있고요. 네. 또 예능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드라마보단 제작비가 아직은 좀 저렴한 부분이 네. 있어서 네, 네. 여기서 좀 효율적인 투자를 좀 해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피해 게임이라는 예능 콘텐츠가 있는데 네. 요게 뭐 인기가 있어서 벌써 이제 시즌 3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예능에 투자를 해서
드라마로 승부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 독점 작품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넷플릭스도 예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지옥 같은 경우, 뭐 피지컬백, 뭐 흑백요리사처럼 글로벌로 인기 있는 예능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시작된 산업의 변화가 예능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우리 K 콘텐츠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생기고 또 이제 전체 제작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출연료 상승에 기인한 부분도 꽤 많아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게 사실 좀 업계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작비 상승 자체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제작비가 높아지면 그래도 콘텐츠 품질도 높아지고 네, 제작 네. 현장의 뭐 여건들도 좀 나아질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보면 사실 나쁘게만 볼 수 없는데 이게 국내 미디어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져버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 문제는 네. 글로벌로 유통이 가능한 작품에 우선적으로 모든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용 작품들은 기회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향과 로컬향 콘텐츠가 좀 양극화될 수 네. 있는 거고요. 출연료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이정재 배우가 스타워즈의 주연 배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탑 스타 레벨의 출연료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하면 거기 출연한 사람이 글로벌 스타가 돼버리면 네. 저희가 그 스타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지는 네. 거죠.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지표가 이제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인데요. 드라마 제작사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141편 정도 연간 네.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2023년에는 123편 그리고 2024년에는 107편 그러니까 네. 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제작에 참여한 제작진과 출연진은 기회이지만 네. 여기에 참여할 수 사람들은. 그 네. 배우와 제작진에게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024년 내내 업계분들 만나면 정말 매번 힘들죠 이런 얘기만 좀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양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음이 네 맞습니다.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서로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특히 네. 이제 글로벌 OTT 쏠림 현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방송계라든가 제작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하청 기주로 전락하는 네. 거 아니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국내 OTT와의 공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미디어 업계가 많이 어려운데 뭐 지상파나 유료 방송 사업자들도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인데 여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OTT로 수익이 딱 넘어가주면 되는데 그것도 네. 아닌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흔들려서 어려운 문제여서요. 사실은 조금 그런 뭐 유료 방송 사업자든 지상파 사업자든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하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줘서 사업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국내 사업자들 간에도 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좀 사실은 콘텐츠 투자의 효율을 좀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국 글로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온전히 체질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규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네, 우리 네. K 콘텐츠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뭐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저희가 뭐 사실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고 많은 의무들이 있죠. 그게 공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책무이긴 하지만 또 사업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체질 전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현지화 전략 같은 것들은 아직 우리가 모든 사업자들이 역량을 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사업자가 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그런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저는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CES 2025 몇 번 이 시간 통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많이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해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10일에 올해 CES가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CES의 위력을 회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방문객도 그렇고요. 기업 참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CES 이야기는 여러 기사나 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월요일날 다뤘으니까 네. 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ES 자체보다는 이번 CES에서도 인공지능이 결국 주인공이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도입이 어느 단계쯤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현주소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더 많이 그리고 깊게 활용될수록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그 수준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과거의 기술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도입, 응용 그리고 시스템 변화 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한 5번쯤 예로 든 이 전기의 도입 당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는 인류 역사에서 손에 꼽히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스위치 조작만으로 화재 위험이 없고 값싼 전기불을 밝힐 수도 있고요. 냉장고나 세탁기, 진공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이 등장해서 우리를 가사 부담에서 해방시켜준 기술도 전기입니다. 오늘날 시각에서는 믿기 어렵지만 이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20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전기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3%만이 전기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다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공장에서 전기가 쓰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거의 40년이 걸린 거죠. 그마저도 초기에는 아주 일부의 사업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도 얼리어답터가 있듯이 용기를 낸 일부만이 전기를 도입한 겁니다. 증기력이 작업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한 85%가 손실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기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기의 단점을 전기로 보완할 수 있음을 일부 사업가들은 깨닫고 기존의 증기 터빈을 전기 모터로 바꿔서 비용을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도입 단계입니다. 네. 도입 단계의 특징은 전기의 장점을 채택했음에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존 공장 형태에서 동력원만 전기 모터로 바꾼다고 동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심지어 효율이 더 낮아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랬어요? 공장 구조가 증기 동력에 맞게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동력원만 바꾼다고 해서 전기의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공장 구조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동력원만 바꾸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장 구조를 전기 동력에 맞게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요게 응용 단계입니다. 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증기 터빈에서 에너지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 한 대에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력원만 바꿔서는 소용이 없고 기계 장치 자체를 교체해야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깨닫는 단계에 돌아오는데 네. 이게 바로 응용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 구조도 바뀌어야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공장 구조가 바뀌어야만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도 이러한 전기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CES 2023, 2024를 쭉 보니까요. 이 시기가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 단계를 엿볼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던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작년 CES 2024에서도 미용업계였던 로레알에서조차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이 실질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놀라울 만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뭐 조금 신기하긴 한데요. 기대하던 인공지능의 힘이 발휘되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랬군요. 기존 기능을 단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기능적으로 더 나아지지 못했음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을 넣느라 비용 부담만 더 높아진 기업들도 네, 존재했을 겁니다. 네. 마치 증기 터빈에 적합한 공장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전기 모터만 대체하던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응용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CES 2025를 보면 로봇이라는 응용 구조가 이제 막 언급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로봇이라는 구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기 동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교체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한 구조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해 CES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또 한 번 주목받은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똑같습니다. 기존 차량하고요. 바퀴 4개 달렸고요. 유리창 있고 운전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내부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내부 하드웨어는 이제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고 온보드 프로세싱을 갖춘 뒤에 기계 조작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재설계된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입 단계가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응용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 네. 다음은 또 어떤 거죠? 앞서 설명드린 바로 시스템적 변화 단계입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제가 한번 12월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기의 또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지루하시겠지만 전기만한 예가 없거든요. 이제는 전기의 이점을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활용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공장의 구조가 과거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바뀌고요. 중앙 동력이 분산 전원으로 바뀌고 공장이 수평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도심에 위치하던 공장이 땅값이 저렴한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고 네. 전기가 없던 교외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는 등의 이제 연쇄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요약하면 전기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뀌는 단계가 그런 시스템적 거군요. 변화 단계입니다. 네. 도입과 응용 단계에서 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변화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적 변화 단계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촉발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촉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시스템적 변화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이 역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반 절차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이전 시대에 정립된 많은 제도들과 규칙들이 인공지능에 맞게 변화되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조직들도 재구성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스템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네.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저렴해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비용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아주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도입과 응용, 시스템 단계 중에서 이 시스템 단계에 이르러야 인공지능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시스템적 단계입니다. 그 시스템적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나 보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잡고 싶은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요. 과업 중심의 사고 방식을 하나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과업 중심의 사고 방식. 예.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되면서 굉장히 유행하던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산업계 전체가 난데없이 사람들의 직무를 과업 단위로 쪼개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직무를 과업 단위로 쪼개면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2013년에 옥스퍼드 마틴슨쿨 연구에 의하면 964종의 직업, 18,000개의 과업, 2,000개가 넘는 작업 활동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네. 세계의 주요 노동 경제학자들도 인공지능이 특정 과업을 독차지하게 되면 소득 분포 하단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아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우려 섞인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간의 임금이 인공지능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도 있는데요. 네, 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예측과 기계의 예측이 다 포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 과업 중심의 이 사고 방식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체를 아주 과거에 노동과 자본의 대체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우려들이 발생을 하고 시스템적인 변화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그 시스템적인 변화로 인해서 도입이 돼버리면 네. 기계가 이제 세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까지도 그렇죠.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새로운 좋지 않은 뭐 이제 내러티브인가요? 악마를 소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인간을 패싱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네. 의사결정은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예측 기계입니다. 네. 판단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측만을 담당하는 기계입니다. 시스템적 변화 단계에 이르면 인공지능 기술의 가격이 아주 저렴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네. 인간은 예측은 전적으로 기계한테 맡기고 이제 판단만 할 수 있는 주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계가 판단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자동화 과정 때문인데요. 네. 이건 다시 설명하면 판단마저 인간이 코드로 작성해서 네.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작동 방식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코드를 짜는 건 결국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되었다라는 건 결국 인간의 개입이 일어난 건 거기 때문에 네. 기계가 모든 것을 인간을 패싱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좀 뭔가 저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말씀 들어보면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만큼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시스템적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우려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우려할 점들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인공지능의 채찍 효과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채찍 싶습니다. 효과. 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보죠. 근데 이제 회사를 잘리고 식당을 차린 겁니다. 근데 손님이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모르지만 일단 메뉴판에 있는 요리가 가능한 재료는 다 구비를 해둬야 될 겁니다. 네, 네. 아보카도를 10kg 주문했는데 어떤 때는 남고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합니다. 인공지능 예측을 통해서 주문량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에는 3kg만 주문하고요. 어떤 주에는 30kg를 주문합니다. 낭비는 줄어들었고 매출이 늘어서 제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유통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보카도를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에는 매주 10kg씩 납품하기 위해서 유통량을 준비했는데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측해서 주문량을 결정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떤 주는 3kg, 어떤 주는 30kg로 주문량이 들쭉날쭉해져요. 유통업자의 비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렇죠. 그럼 활용할까요? 유통업자는- 얼마나 주문을 할까? 그도 예측을 예측하는? 해서 인공지능을 쓰겠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재배업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어... 이렇게 연쇄적인 비효율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식당이나 유통업자나 재배자의 개개인의 불확실성은 줄여주지만 네. 그 결정이 연달아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비효율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책 역시 시스템 전반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만약 어떤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적화를 관리해줄 중앙화된 주체가 필요하고요. 네. 만약 어느 정도 연결이 단절되어도 되는 경우라면 한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쿠팡이 고객에게 물건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추천 예측 알고리즘이 이 일 안에 구할 수 있는 상품에만 연동되어서 추천을 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추천 예측 알고리즘과 상품 재고를 연동시키지 않으면
다양한 추천은 추천대로 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5일 뒤에 배송해 주지만 포인트는 더 줄게 라는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만 사회 전반으로 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로서 하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인공지능이 이제는 응용 단계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적 변화를 대비해야 할 시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적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회가 경직되어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굉장히 유연화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전환들을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기술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깊이 이해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